이 비디오에서는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녀는 법정에서 개를 보기 전까지 말을 거부했다. 그의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한 줄짜리 설명은 영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수백만의 시청자가 스토리 펠로세 채널에 몰려들었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도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한민국 중부의 작은 마을, 옥천. 평소엔 조용하기만 했던 이곳이 갑자기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12살 소년 지우는 아동보호소에서 구조되어 몇 주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다. 부모는 실종 상태. 몸 여기저기엔 멍과 상처, 그리고 끝내 알아볼 수 없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담당 보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애는 눈빛이 달라요. 뭔가를 보고 온 눈이에요. 의료진도 심리치료사도 그에게서 어떤 정보도 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우는 단 하나의 요청을 반복했다. 내 개를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 법정이 열렸다. 아이를 때렸다는 혐의를 받은 가정 위탁 부모 백준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걔는 원래 이상했어요. 밤마다 벽을 긁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걔한테만 말하고. 하지만 검사 측은 확신에 찬 눈으로 말했다. 지훈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개를 보여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개를 찾았습니다. 법정 안은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했다. 기자들, 법률 관계자, 심리학자들까지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노란색의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들어왔다. 귀가 처지고 눈빛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는 개였다. 지우는 단 한 번 그 개를 보자마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평아. 그 순간 법정은 얼어붙었다. 몇 주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개를 보자마자 마치 얼어붙은 영혼이 깨어난 듯 입을 연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개를 향해 걸어가며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 눈은 고요했지만 뭔가를 증언할 준비가 된 눈이었다. 지훈은 마침내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제가 말 안 했던 이유요? 그 사람은 태평이 앞에서만 괴물이 되거든요. 법정은 술렁였고 판사는 조용히 방망이를 두드렸다. 정숙하십시오. 증언을 계속하세요, 지휘군.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둠과 마주하게 될 줄은. 지우는 태평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동안 말랐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이제 분노와 기억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도 비가 왔어요. 지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엄마가 떠난 날 이후로 준태 아저씨는 항상 비 오는 날에만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태평이한테 화를 냈죠.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멈춰섰다. 그 순간 태평이 낮게 콩 소리를 냈다. 그건 마치 말해도 돼 라는 듯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나한테만 화냈어요. 손바닥으로 때리고 굶기고. 그러다 어느 날 태평이가 내 앞에 섰어요. 날 지키려고. 지후의 증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아저씨는 태평이를 계집에서 끌어내고 쇠파이프로 때렸어요. 몇 번이고. 그러고는 나를 보면서 웃었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 내 엄마도 그랬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법정 안에서 몇몇 방청객이 눈을 가리고 고개를 저었다. 검사의 얼굴은 굳어졌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황한 듯 노트를 빠르게 넘기고 있었다. 판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 상황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태평은 다 봤어요. 그리고 뭔가 더 본 것 같아요. 지우가 그렇게 말한 순간 검사 측에서 누군가 태블릿을 켰다. 판사님, 새로운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태평이의 목에 달린 위치 추적 카메라에서 확보된 영상입니다. 당시 고소인은 이 장비를 산책 중에도 착용시켜 놓았고 가정 위탁된 이후에도 잊고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면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흐릿한 조명 아래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지후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고함. 말 안 해? 네가 말 안 하면 너랑 그게 둘 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 목소리는 피고인 백준태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엔 충격적인 장면이 잡혔다.
태평의 시선 아래 준태가 천천히 지우를 끌고 벽 쪽으로 향했다. 아이의 팔목을 잡은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벽에는 무언가 긁힌 자국이 촘촘하게 남아 있었다. 영상이 꺼지고 정적이 감돌았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지우가 다시 말했다. 그 벽,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두가 지우를 바라봤다. 태평이가 자꾸 그 벽을 긁었어요. 밤마다. 거기 뭔가 이상한 냄새도 났어요. 그리고 준태 아저씨는 절대 그쪽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죠. 아, 판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검사에게 말했다. 그 집의 구조는 이미 조사되었습니까?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예. 하지만 벽 안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구조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사하십시오. 당장.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경찰은 옥천 외곽의 작은 집으로 출동했다.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손전등을 들고 집 안에 들어간 수사관들. 그들은 지우가 말한 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벽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던 형사 하나가 외쳤다. 이쪽 소리가 다릅니다. 벽이 뜯기기 시작했다. 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곰팡이 낀 천조각과 작은 신발 한 짝, 그리고 썩은 손목뼈. 형사는 수화기로 말했다. 이건 단순 학대 사건이 아닙니다. 여긴 무언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집의 뒤뜰에서 짖던 태평이 그는 벽을 바라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절규하듯 목이 찢어질 듯한 울음. 그 개는 알고 있었다. 누가 이 집에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벽 너머 무엇이 있었는지를. 뒤뜰에서 파낸 벽 안의 유골은 오래된 사건을 끄집어냈다. 지훈은 태평의 옆에서 울고 있었고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며칠 후 법정이 아닌 경찰서 회의실에서 새로운 수사팀이 모였다. 책상 위에는 분실 아동 보고서, 실종자 사진, 그리고 과거 학대 신고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형사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벽 안에서 나온 유골은 적어도 5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DNA 분석 결과 2017년에 실종된 아동 그달 서하림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문제는 백준태가 그 사건의 용의자 목록에 조차 없었다는 점이야. 심지어 서아림은 이 지역에서 실종된 게 아니라 강원도 춘천에서 사라진 아이였어. 그럼 어떻게 이 집까지?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파헤쳐야 할 부분이야. 며칠 후 지훈은 경찰의 요청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태평은 지우 옆을 떠나지 않았고 그 집 앞에서 멈추더니 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벽이 아니라 지하 창고를 향하고 있었다. 태평아, 거긴? 경찰이 철문을 열자 녹슨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콧속을 찔렀고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로 폐쇄된 철창 하나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장난감 인형 몇 개, 어린이 신발 2켤레, 그리고 벽에 적힌 글자. 나는 여기 있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글씨 서아림 누나 글씨체랑 비슷해요. 학교에서 편지 쓸 때 항상 하트 옆에 느낌표를 붙였어요. 태평은 그 글씨 앞에 앉아 머리를 살며시 벽에 기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혹은 누구를 위로하는 것처럼. 형사 강지훈은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겼다. 걔가 이런 반응을 하는 건 이곳에 익숙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경찰은 지하실 전체를 분석했고 전기 배선이 최근까지도 유지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의 명의가 백준태의 실명이 아니라 이태상이라는 인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태상, 누구야? 그 이름은 경찰 내부 데이터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단 하나, 2008년 불법 아동 입양 알선 혐의로 수배였으나 도주 중이던 인물. 그날 밤 지우는 경찰에게 물었다. 아저씨, 백준태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형사 강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다른 이름으로 수많은 지역을 떠돌았고 여러 번 주소를 바꿨지. 위장 신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추적한 바로는 그가 지나간 곳마다 한 명씩 아이가 사라졌어. 지훈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럼 저도 원래 대상이었나요?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태평이 낮게 울부짖었다. 다음 날 지우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태평은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고 문 너머에서 여자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나 여기 있어요. 아직 여기 있어요. 지우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서아림 누나의 노래였어요. 학교에서 발표회 때 부른 노래예요. 강지훈 형사는 바로 명령을 내렸다. 지하벽 더 깊이 조사해. 다른 방이 있을 수 있어. 벽을 뜯기 시작한 순간 텅, 텅, 속이 빈 철문 소리. 숨겨진 공간이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고 말라붙은 이불 위에 최근까지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형사는 한 손으로 무전을 들었다. 우리는 연쇄 실종 사건의 핵심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벽을 바라보던 태평은 갑자기 머리를 들어 멀리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세웠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누군가 아직 자유로이 걷고 있었다. 집 주변의 수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된다. 지하의 비밀방에선 최근까지 음식 포장지,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아이용 아이어품이 발견되었다. 형상 김지우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건 단순한 과거의 범죄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범죄일지도 몰라. 그날 저녁 집 뒤편에 오래된 감시 카메라 한 대에서 복구된 영상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밤마다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나 집 뒤편에 무언가를 두고 사라졌다. 이 사람 이태상일까요? 형사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영상의 시간대를 봐. 지난주 목요일 준태는 이미 체포되어 있었어. 지금도 이 집에 드나들고 있는 것이다. 하... 지우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태평은 벽을 긁지 않았다. 대신 어떤 사람을 쫓고 있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눈동자는 완전히 새까맸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경찰은 집 주변 숲속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한다. 그곳은 버려진 듯했지만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수첩 안에는 날짜, 이름, 나이, 그리고 빨간 펜으로 적힌 말. 적절한 대상, 남 10세, 수능도 높음, 감시 중. 그 대상 옆엔 이렇게 써 있었다. 김지후, 관찰 7일차. 형사 강지후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건 살아있는 아이들을 위한 리스트야. 지우가 겨우 10살이었다는 사실은 그 수첩 속 글씨 하나하나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악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 중인 사냥이었다. 그날 밤 형사팀은 매복을 시작했다. 집 근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태평 역시 조용했다. 하지만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으르르 그리고 철문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 모자, 검은 옷.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그 남자의 얼굴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태평은 짖지 않았다. 그 대신 낮게 웅웅거리며 천천히 지후 앞으로 다가가 막아섰다. 그 사람 꿈에서 봤어요. 그는 저를 알고 있어요. 경찰이 급습하려는 순간 남자는 몸을 돌려 도망쳤다. 하지만 숲속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멈춰! 경찰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고 숲속 어딘가로 사라졌다. 남긴 건 작은 USB 하나뿐. 형사 강지훈은 그것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다음 단서야. 그리고 태평은 지후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억의 흔적이 떠올랐다. 무언가 아주 오래된 기억. 그리고 지우가 마침내 이해했다. 태평이는 그 사람을 예전에도 봤어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서 누군가를 구했던 걸지도 몰라요. 형사는 USB를 열었다. 안에는 몇 개의 암호화된 파일. 그중 하나는 열렸고 화면에 딱 한 줄의 문장이 떴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래에는 지후의 학교 사진이 떠올랐다. 그날 밤 지우는 태평의 옆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리에는 계속해서 꿈의 장면이 떠올랐다. 태평이 울부짖으며 문을 긁고 검은 그림자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던 순간 형사 강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지후의 증언, 태평의 반응, 그리고 USB 속의 메시지. 다음은 누구일까요? 이 문장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계획된 연쇄 범죄를 암시하고 있었다. 암시하고 있었음을.
이튿날 동물 행동 전문가가 태평을 관찰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예슬 동물 심리학 박사였다.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트라우마로 인한 반응보다는 뭔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듯한 행동을 보여요. 기억한다고요? 네. 특히 특정 냄새나 장소, 목소리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하죠. 그건 교육받은 개나 극한 상황을 겪은 개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녀는 태평에게 낡은 스웨터 조각을 맞게 했다. USB 근처에서 발견된 그것은 의외로 반응을 끌어냈다. 태평은 즉시 짖기 시작했고 으르렁거리며 문 쪽을 향해 달려갔다. 지훈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게 그 나쁜 사람의 옷이에요? 정예슬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태평이는 이 옷을 기억해요. 어쩌면 그 남자에게 붙잡혔던 아이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형사 강지훈은 과거 실종 사건 목록을 꺼냈다. 놀랍게도 지후가 살던 동네에서 3년 전에도 한 명의 아이가 실종되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서준, 10세. 그의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지후가 지금 사는 바로 그 집의 골목이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같은 시간 숲속의 오두막에서는 다른 존재가 움직이고 있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위치, 어둠 속. 그곳에선 누군가 지후의 사진들을 벽에 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다음은 드디어 준비되었군. 그의 손에는 지후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몇 년 전 지후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소중한 물건이었다. 다시, 다시 집. 태평은 문 앞에서 낮게 짖고 있었다. 형사 강지우는 긴장한 눈으로 태평을 바라봤다. 또 뭔가 느끼는 거야? 태평은 뒤돌아 지우를 보며 짧게 한번 짖었다. 마치 기억났어 라고 말하듯이.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이 세게 울렸다. 쿵, 쿵, 쿵. 누군가가 정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형사가 다가가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오서준의 어머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태평이라고 했죠? 그게 우리 아들 실종된 날 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우리 집 근처를 맴돌았어요. 형사 강지훈은 태평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개 한 마리의 기억. 하지만 그 기억은 단서가 아닌 경고였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형사님, 방금 또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이서아. 그리고요, 태평이 어젯밤 그 아이 집 앞을 맴돌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평은 예언자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군생아, 뭐. 하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태평이는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보내지 않을 거예요.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군. 형사 강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후의 말, 태평의 행동, 오서준 어머니의 증언, 그리고 새로 실종된 아이, 이서아.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이 아이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태평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경찰청에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다. 첨부된 영상 하나. 영상의 첫 장면에는 이서아가 묶인 채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 뒤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해요, 태평? 너는 나를 배신했어. 이번엔 다시 못 도망칠 거야. 형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태평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한편 정예슬 박사는 태평의 반응을 분석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 개는 뭔가 매우 훈련된 개였어요. 그냥 구조된 유기견이 아니에요. 아마도 과거의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공간 기억력, 특정 단어에 대한 반사적 반응. 이건 군견이나 밀수 감시견에게서나 보이는 특징이에요. 형사는 태평을 바라봤다. 네가 그들을 알고 있었던 거구나. 지우는 태평과 함께 다시 USB가 발견된 폐가로 향했다. 이번엔 무언가 태평이 확실히 알고 있는 듯 보였다. 낡은 벽, 꺾인 창틀, 녹슨 자물쇠. 태평은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작은 금속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앉은 강아지 한 마리. 그것은 분명히 태평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해, 태평. 우리는 모두 너를 필요로 해. AM 형사 강지우는 이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다. 그 남자, 그 사진 속의 남자, 몇 년 전 실종된 경찰 박태훈 형사였다. 이게 말이 돼? 그는 조직에 잠입해 정보 수집 중 실종됐다고 했는데 정예슬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마 이게 태평은 박 형사와 함께 작업한 위장 수사견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박 형사의 임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경찰은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태평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 지우는 반대했지만 태평은 마치 스스로 이해한 듯 고요히 앉아 있었다. 작전은 간단했다. 태평에게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폐공장에 혼자 들어가게 한다. 그는 분명 그들의 주의를 끌 것이다. 그리고 예상은 맞았다. CCTV로 확인된 것은 정체불명의 남자 둘. 그들은 조용히 나타나 태평을 둘러쌌고 그 순간 태평은 갑자기 지저대며 벽을 향해 달렸다. 벽 뒤에는 비밀 통로. 형사팀이 급히 진입했지만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남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벽에 새겨진 글자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태평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물고 나왔다. 작은 오디오 레코더. 형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우린 이 도시에서 잊힌 아이들을 구하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태평은 우리를 배신했지. 그는 기억하고 있어, 모든 걸.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왔어. 지훈은 태평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같이 밝혀낼 거야. 형사 강지훈도 마침내 확신했다. 다음 목표는 그들의 본거지다. 그리고 태평이 우리를 거기로 이끌 거야.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태평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도시 외곽, 버려진 병원 건물. 그곳이 목적지였다. 형사 강지훈, 지후, 그리고 특수수사팀은 조용히 병원을 포위했다. 태평은 병원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어둡고 차가운 복도,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퇴색된 채 붙어 있었다. 이건 어린이 병원이었군요. 지후가 중얼거렸다. 아니, 강지훈이 대답했다. 그건 겉모습일 뿐이야. 지하로 내려가는 낡은 철문, 태평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강지훈은 손짓으로 팀원들에게 준비를 알렸다. 문이 열리고 냉기와 함께 기억의 방이 드러났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의 개인 기록실 같다. 벽에는 수십 장의 사진, 모두 실종된 아이들. 하나같이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사진들 옆에 적힌 이름 옆에 기호였다. 복귀, X, 사라짐, 위치 불명. 반항자 지우는 사진 중 하나를 가리켰다. 이건 서아 누나야. 강지우는 벽 옆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태평이 가볍게 짖으며 그 옆을 파기 시작했고 바닥에서 금속문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문 아래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실험실 같은 방. 거기에는 복제된 훈련 계획표, 아동 심리 실험 기록, 그리고 유전자 조작된 개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 대상 T평은 기억 유지 및 감정 반응 실험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임. 인간 언어 인식도 85% 달성. 단 예상 밖의 감정 반응에 따라 탈주 가능성 존재. 관리자주의 요망. 지훈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태평? 강지훈은 손을 떨며 보고서 뒷장을 넘겼다. 프로젝트 명토 후 가디언. 목표, 사회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비밀리에 보호하고 동물과의 연결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회복시키는 실험. 그러나 일부 관리자들의 권력 남용과 아동 실종 사건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폐기됨. 관련자 대다수 실종 혹은 사망. 그럼 태평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지훈은 말끝을 흐렸다. 정예슬 박사의 말이 떠올랐다. 이 개는 인간 이상의 기억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태평은 실제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랜만이구나 태평. 넌 결국 돌아왔네. 카메라 위쪽 어두운 공간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진 속 경찰 박태훈이었다. 네가 죽었다고 들었어. 강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박태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은 게 아니라 사라진 거지. 세상은 이 아이들을 버렸지만 난 버릴 수 없었어. 정부도 경찰도 모두 모른 척했지. 그래서 내가 나만의 방식을 택했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들을 납치한 게 당신이야? 박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난 아이들을 지켜주려 했어. 하지만 내부의 누군가가 실험을 왜곡시켰지. 그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던 인간들, 그리고 태평은 그걸 막으려 했고. 그 순간 벽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 오해하고 있군요.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예슬 박사였다. 지우와 강지훈은 동시에 돌아보았다. 당신이 왜 여기에? 박사는 태평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태평은 단지 실험체가 아니야. 그는 우리 계획의 마지막 열쇠였어. 그러나 그때 태평이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박사 쪽으로 돌진했다. 그녀의 팔목에서 떨어진 작은 리모컨. 지후가 재빨리 주어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벽면이 흔들리며 비밀 방 하나가 열렸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빛이 남아 있었다. 형사 강지훈은 무전기를 잡고 외쳤다. 본부에 전해라. 실종 아동 확보 완료. 그리고 박태훈 정예슬 둘 다 체포한다. 그리고 속삭였다. 태평은 조용히 아이들 옆에 앉았다. 한 아이가 작은 손으로 태평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태평아, 기억해줘서. 비상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 건물은 순식간에 경찰과 구조대원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한 명씩 보호담요에 쌓여 바깥으로 이끌려 나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세상은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봤다. 항해서 항행. 아, 지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믿기지가 않아. 정말 살아있었어. 강지우는 통신기를 통해 본부와 상황을 공유했고 정예술 박사와 박태우는 수갑에 묶인 채 별도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하게 평온했다. 기자회견이 다음 날 아침 예정되었고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시청 앞 기자회견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시청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이 사안은 현재 국가 기밀과 관련되어 있어 모든 수사는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뭐라고요? 아이들이 살아 있었는데 사라진 수십 명의 인생인데 비공개라고요? 태평도 그 말에 반응하듯 짖었고 기자들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항의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국가 차원의 실험에 관련된 기록은 대중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이해를 바랍니다. 그날 밤 SNS와 유튜브에는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추측과 음모론이 퍼졌다. 어떤 이는 아이들이 국가의 비밀 실험에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모든 게 거짓이라며 영상 조작설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하나의 영상이었다. 영상 제목: 소녀는 법정에서 개를 보기 전까지 말을 거부했다. 그의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영상 속에는 지우가 법정에 태평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몇 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태평아, 나 기억해. 우리 같이 도망쳤잖아.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영상은 끝났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달렸다. 이건 그냥 개가 아니야. 이건 아이들의 수호자야.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어. 국가는 왜 침묵하는가? 강지훈은 이 영상을 본 후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침묵하면 이 아이들은 또다시 잊혀져. 지후가 조용히 물었다. 형사님, 우리한테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어딘가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잠시 후 기밀 파일 하나가 화면에 떴다. 파일명 Doggy Guardian Final Protocol Move. 이 파일만 세상에 공개되면 아무도 더는 거짓말할 수 없게 되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이름 없는 번호. 그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강지훈 형사, 그 파일을 공개하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끝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리고 뒤이어 짧은 말, 태평부터 사라질 겁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전화를 끊고 지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태평이 짖으며 달려갔다. 밖에는 검은 복장의 사람들이 병원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이 왔어. 지후가 중얼거렸다. 강지훈은 손에 든 USB를 꽉 쥐며 말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지금 결정해야 해. 진실을 밝히느냐, 아니면 영원히 묻히게 놔두느냐. 그 순간 태평이 병원 지하 출입구 쪽으로 달렸다. 거기서 뭔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태평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병원 건물 뒤편의 지하 출입문 앞으로 달려갔다. 강지훈과 지우는 그를 따라 달렸다. 문은 녹슬고 오래된 철문이었지만 전자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여기 평범한 병원 지하가 아니야. 강지훈이 말했다. 지훈은 갑자기 떠올랐다. 기다려요. 그 박사. 태훈이 옛날에 나한테 숫자 하나 보여준 적 있어요. 그때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그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써 내려갔다. 엉사일삼. 기계가 삐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운이 어비고맙다. 안쪽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복도, 조명이 깜빡이며 기이한 소리를 냈다. 태평은 무서움 없이 맨 앞을 걸었고 갑자기 어느 문 앞에서 멈췄다. 이 안에 뭔가 있어. 지후가 중얼거렸다. 강지훈이 문을 밀자 안쪽엔 작은 방. 벽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그림이 빼곡했고 한쪽 구석에 오래된 비디오 카메라와 테이프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테이프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지막 날, 진실을 남긴다. 그의 헬들술 카메라를 재생하자 화면 속엔 어린 아이가 눈을 가린 채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 이름은 연우예요. 만약 누군가 이 영상을 본다면 제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눈빛은 무너진 영혼 그 자체였다. 그는 실험에 참여했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고 그 안에는 태평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 개는 우릴 지켜주던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들은 태평에게도 이상한 걸 주사했어요. 감정 반응을 측정한다며. 지우는 숨을 삼켰다. 태평은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생이 끝나기 전에 화면이 갑자기 중단되고 카메라에서 자동 삭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지금 꺼내야 돼. 강지훈이 소리쳤다. 지우가 재빨리 테이프를 빼자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가 떨어졌다. 그 USB에는 파일 하나가 있었다. Project Dog Unit Beta AB. 그 순간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무언가를 찾는 듯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린 덫에 걸렸어. 여긴 빠져나갈 통로가 없잖아. 지우는 벽에 그려진 낙서들 중 하나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한 그림에 태평과 함께 그려진 탈출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작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빛이 없는 곳에 벽을 빌면 길이 생긴다. 지우가 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누르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벽 한쪽이 열렸다. 좁은 벽틈 너머로 어두운 터널이 나타났다. 태평, 앞장서! 강지훈이 외쳤고 세 사람은 허리를 숙이고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이미 총성 소리가 들렸고 낡은 철제문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외치는 소리. 기록을 가져간 놈들을 잡아라! 터널은 병원 바깥으로 이어졌고 한참을 달린 끝에 그들은 숲속 외딴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태평이 문 앞에서 짖었고 안에서 불이 켜졌다. 문을 열고 나온 건 바로 연우의 어머니 민정이었다. 그녀는 지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당신들이 정말로 연우의 흔적을 찾은 거군요. 지우는 말없이 USB를 내밀었다. 그 순간 민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언젠가 반드시 공개하려 했던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건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감시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다는 것. 어둠 속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가 위성 전화기로 누군가에게 보고했다. 플랜 B로 전환합니다. 도지 유니트를 회수하지 못하면 전원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는 태평과 똑같이 생긴 또 하나의 개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주인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전투형 독 유니티였다. 숲속 오두막에 불이 켜졌고 민정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그녀는 손을 떨며 하나를 열었다. 실험일지 27, 독 유니트 감정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명령과 도덕적 판단을 구별하는 기능을 학습하고 있음. 피엄체 태평은 예외적 감정 공감 능력을 보임. 그러나 실패 확률 76%, 폐기 검토 중.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들은 태평을 감정을 가진 존재로 만들고 그걸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은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서 태평은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연우를 보호했죠. 그때 오두막 창문이 깨지며 최루탄이 던져졌다. 공기 중에 연기가 가득 찼고 밖에서는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대상 확보하라. 도어 유니트 포함 전원 생포. 강지우는 탁자 밑에서 수동 방어권 총을 꺼냈고 민정은 벽 뒤에 숨었다. 지우는 태평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너는 이제 자유야. 문이 부서졌고 안으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건 태평과 똑같이 생긴 복제 덕 유닛. 그 개는 차갑고 정밀한 눈빛으로 태평을 향해 낮게 으렁댔다. 명령을 기다리는 기계, 감정이 제거된 순수한 살상 도구. 태평 물러서. 넌 싸우지 않아도 돼. 지우가 속삭였다. 하지만 태평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복제견 앞에서 몸을 낮추며 천천히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복제 도그 유니티의 눈이 흔들렸다. 코딩된 명령과 처음 느끼는 감정의 파동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검은 코트 남자가 외쳤다. 파괴 명령 실행. 복제견이 뛰어올랐고 태평도 동시에 몸을 졌다. 둘은 공중에서 충돌했고 그 싸움은 맹수의 전쟁 같았다. 지우와 민정은 그 틈을 타 창문을 통해 탈출했고 강지훈은 뒤에서 엄호 사격을 하며 따라 나섰다. 오두막 뒤편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 순간 복제견과 태평이 함께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몇 시간 후 언덕 위 지훈은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 태평, 넌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킨 거야. 하지만 그때 숲속에서 느릿하게 걸어 나오는 실루엣, 태평이었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그는 지우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기댔다. 살아 있었구나. 내 친구. 며칠 뒤 민정은 모든 자료를 언론과 국제 인권 단체에 넘겼다. 병원은 폐쇄되고 관련자 다수가 체포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아이들의 신원도 하나둘씩 밝혀졌다. 태평은 더 이상 프로젝트의 도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보호동물로 인정받았고 지후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는 병원에서 구해낸 단 한 마리의 개였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지켜낸 영웅이었다.